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아주마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연들 들으면서 정말 세상엔 기막힌 사연들이 많구나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얼마 전 제게도 일어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20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았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빠져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게는 인생 최대의 고비였고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그 터널의 끝을 보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그 나이쯤 결혼하는 게 당연했고 또 부모님도 원하셨기에 결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선을 받고 괜찮아 보이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쑥맥 같던 그 남자는 저한테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온 동네를 다 뒤져서라도 그날 안에 그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임신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서로 조건 보고 어찌 보면 세속적으로 한 결혼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와 함께 살며 하루하루가 설렜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되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평생 가지 않더군요.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 IMF가 터졌고 그렇게 남편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은행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동료들은 하나둘씩 정리해고를 당했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당장 큰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매일을 술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해 들어온 날이면 언제나 가슴속에는 제가 좋아하는 호떡 2장을 품고 들어와서는 미안하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처럼 이야기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눈물을 감추느라 정말 혼났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나한테 기대도 되는데 언제나 가장 노릇을 하려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그래도 둘이 힘을 합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한 금모으기 운동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저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귀가가 늦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혼자가 아니더군요. 어때? 여기가 이제부터 네가 살 집이야. 마음에 들어? 오빠. 좀 좁긴 한데 그래도 뭐 촌스러운 가구 몇 개 버리고 하면 쓸만하겠네. 분명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맞는데 그 옆에는 웬 어리고 모델같이 예쁜 아가씨가 서 있더군요. 저는 놀라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묻자 남편은 나 이제 이 여자랑 살려고. 사업도 다시 잘 풀려가고 있고 이제 궁상 떠는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네. 일주일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다시 돌아왔을 땐 네 얼굴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며 뒤돌아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그 어리고 예쁜 여자의 손을 잡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처럼 주고받았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너 그렇게 헌신해봤자 헌신짝밖에 더 되냐? 시간 지나면 남자들 다 변해. 너도 좀 즐기고 살아. 야, 다른 남자들 다 변해도 내 남편은 아니야. 두고 봐라. 난 아주 백년해로 하고 살 거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정작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위기를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보인다는 말, 그게 정말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수도 없이 매달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여보, 당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처럼 순진한 사람이 무슨 바람을 핀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절 쳐다보지도 않고 매정하게 뿌리쳤죠. 원래 남자는 다 그래. 살만해지면 변한다고. 나도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네가 지겨워졌어. 더 어리고 예쁜 여자가 나 좋다는데 내가 미쳤냐? 꼴도 보기 싫은 너랑 살게. 내가 다 바꿀게. 내가 노력할게. 뭘 바꾸면 될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 뭐든 말해줘. 내가 다 고칠게. 그냥 너라는 존재가 싫다고. 네가 숨쉬고 살아있는 게 싫다고. 제발 내 옆에서 꺼지라고. 순하디 순하던 그 사람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오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랑 헤어질 거구나.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나는 여자가 아니구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 신기하게도 모든 게 정리가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좋다는 남자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과의 기억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지던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 잊고 살 거야. 당신이랑 살았던 시간들 내 인생에서 다 지워버릴 거야. 어디 나 버리고 잘 살아봐. 눈물을 꾹 참고 있는 제게 위자료라며 두둑한 봉투 하나 툭 던져주고 돌아서던 그 모습. 그게 남편의 마지막 기억이네요. 봉투에는 새 돈부터 꼬깃꼬깃 접힌 돈까지 참 다양한 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는데도 무조건 지어주더군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느끼나 보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위자료가 사실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위자료로 떵떵거리며 산다느니 인생이 바뀌었다느니 그런 반전은 없었지만 착실하게 은행일 하며 몇 년을 더 살았고 몇 년이 지나니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도 몇 년 못 가 정말 잘릴 수도 있겠구나 싶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 일하면서 모은 돈, 희망퇴직으로 받은 퇴직금까지 다 합치니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 하나를 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20년간 혼자 고시원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재혼의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남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남자도 나를 배신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다시 함께 살 부대끼며 산다는 게 정말 무섭고 지겨웠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혼자 악착같이 고시원 관리하면서 돈 모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여유가 좀 생기니까 봉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친구가 서울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나름 보람이 있다길래 몇 번 따라 나갔고 괜찮네 싶어 저도 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분들에게 배식을 해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곤 하더군요. 이 사람들도 뭔가 사연이 있었겠지? 꼴랑 밥 한 그릇 주면서 내가 너무 거드름 피우는 건 아닐까? 웃어야 할까? 무표정해야 할까? 표정 하나까지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도 몇 번 나가다 보니 몇몇 분들과는 웃으며 인사하는 사이가 됐고 조금씩 편해지고 있던 차에 제 표정을 굳게 만든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봉사를 하고 있는데 못 보던 차림새의 남자분 한 분이 배식을 받으러 다가오더군요. 저는 밥을 푸며 습관적으로 어머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여긴 처음 오시는 거죠? 라고 물으며 시선을 조금씩 위로 올렸는데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그 사람은 절 못 알아보는 건지 그냥 씩 웃더라고요. 밥 많이 주세요. 이틀이나 굶었더니 배가 등에 붙었어요. 허허 웃으며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는 척을 할까? 진짜 날 못 알아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 아니 그보다 왜 여기에 이런 행색으로 있나?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결국 남편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봉사가 끝나고 아주 오랜만에 옛 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어휴 재수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냈죠? 남편의 중마고우라던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사업가, 알만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누구와는 달리. 재수씨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이제 사모님이 다 되셨네. 재혼은 했어요? 애는 있고? 어색한 미소로 대답하던 저에게 그들은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묻기도 전에 말이죠. 에휴 그 자식은 요즘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연락도 통 안 되고. 그 사람 소식 들은 거 없으세요? 뭐 저도 재수씨랑 다를 거 없어요. 연락 끊긴 지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자식 다 엎어진 사업 어떻게든 일으켜보겠다고 사채까지 써서 맨날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처음 맞고 다니면서 몸 성한 날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재수 씨랑 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재혼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재혼한다고 했었는데. 재혼이요? 처음 듣는 소린데. 그 자식 그때 사채도 끌었을 만큼 다 끌어서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잠수 탔는데 그런 놈이랑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요. 그때 그렇게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 아마 2천만 원쯤 될걸요.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천만 원. 정확히 제가 받은 위자료 금액이었어요. 다른 친구를 만나도 모두 똑같은 말들만 전했습니다. 저도 그 자식 소식 몰라요. 몇 년 전에 누가 어디 지방 기차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걸 봤다는 소문은 있는데 저도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사업 망하고 노가다판 가서 뛴다던 게 15년 전쯤인데 그 이후로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 자식 연락되면 저한테도 꼭 좀 연락 주세요. 받아야 될 돈이 얼만데 잠수를 타고. 저도 그 자식 때문에 죽겠어요. 마누라 눈치를 아직까지 본다니까요. 잔인하게 나를 버리고 어린 여자랑 산다던 그 사람은 그렇게 유령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친구들 쌈짓돈까지 빌려 저에게 위자료로 다 주고 정작 자신은 돈 한 푼 없는 노숙자가 되어서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매일같이 원망이나 했으니 그런 저를 보며 또 미안하다, 일어서겠다 다짐하던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저는 남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제가 봉사하는 무료 급식소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같은 봉사자들한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봤던 다리 저는 분 혹시 안 오셨나요? 글쎄요. 여기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다른 쪽에 있다가 잠깐 한두 번 들르고 마는 사람들도 있어서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봉사를 그만두고 서울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간다는 기차역, 지하철역, 하물며 다리 밑까지. 그때 잡았어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이 날 알아보고 피하는 건 아닐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급식소라도 와야 하루 한 끼라도 먹는데 어디서 밥은 먹고 있는지. 그렇게 역이며 급식소며 다 찾아보고 다니다가 몇 달 만에야 결국 그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제가 봉사하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곽의 어느 기차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더군요. 구걸에 얻은 돈으로 편의점 빵 하나를 사 몇 끼씩 나눠 먹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찾아간 그날도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먹다만 빵 하나가 그 사람 머리맡에 놓여 있더군요. 아주 소중하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자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참 많이 변했더군요.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구멍난 양말 사이로 보이는 발에는 발가락이 2개 없었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2개가 없더군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이 나올 때쯤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더듬거리며 머리맡에 있는 단팥빵을 찾더군요. 하얗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그 빵을. 그래서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남지 않은 그 손을 말이죠. 그는 깜짝 놀랐고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다가오고 나서야 저를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라 도망치려 하는 그를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제발 도망가지 마. 나 이제 다 알았어. 다 알았다고. 당신이 왜 그랬는지, 왜 나를 그렇게 모질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도망가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그제서야 그 사람은 멈칫하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그렇듯 저 역시 많이 변했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네. 그 말을 듣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쾌쾌한 그 냄새도 사람들의 시선도 다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냥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30대의 젊은 시절,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으로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차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의 4손가락을 붙잡고 이 카페 저 카페 전전했는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더군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을지, 어떤 취급을 받아왔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급한 대로 제 차로 데려가서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수 하나 사서 손에 쥐어줬어요. 양손 모두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서 병뚜껑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모습에 한숨 한번 푹 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뚜껑을 열어줬네요. 이렇게 따뜻한 건 정말 오랜만이라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사람이 그 순간 정말 미웠어요. 도대체 왜 나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러고 살고 있었는지. 당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겨우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대답하더군요. 당신한테 못된 짓 해서 벌 받았지 뭐. 괜히 서울로 올라와서 이런 꼴이나 보이고. 미안해. 이 사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미안한 게 많을까요? 정작 미안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그동안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데 그때 그 젊은 여자는 어떻게 되고. 사실은 남편 입으로 들은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저라도 지키기 위해, 제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해 다방에서 일하던 아가씨에게 부탁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마치 그 여자랑 바람난 것처럼, 그래서 그 여자랑 재혼할 것처럼 말이죠. 기다리라고 하지. 힘들다고 하지.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랬으면 당신은 기다린다고 했을 거니까, 도와준다고 했을 게 뻔하니까 당신까지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에 대못받고 간 거라고? 미안해. 근데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또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사람은 저 대신 모든 걸 짊어졌던 겁니다. 빚까지 등에 지고 한겨울에도 막노동해가며, 그래서 동상 걸린 손가락, 발가락을 2개씩이나 절단해가며 그렇게 10수년을 살아온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한쪽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 막노동도 할 수가 있나. 남 얘기하듯 허허 웃으며 얘기하는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저 말없이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부터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라고 하더군요. 혈당이 계속 높아져 있어서 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실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진행이 심해서 지금 당장은 주사나 레이저를 시작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길로 남편을 데리고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평생 관심도 없었던 저당식 당뇨 환자식을 찾아보고 공부하며 매끼 정성스럽게 밥 지어 먹이고 같이 산책하면서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잠들고 나면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긴 했지만은요. 내 거라도 잘라서 붙여줄 수만 있다면 없어진 손가락, 발가락도 붙여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대신 그동안 망가진 건강이라도 회복해보자 싶었어요. 당뇨는 오래되면 아예 발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길래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사정도 모르고 20년 전에 뒤돌아선 게 미안해서 한 달을 그렇게 눈물로 보살폈습니다. 씻기고 새 옷도 좀 입히고 했더니 몰라보게 달라지더군요. 남편 표정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더니 점점 제가 보살펴주는 거에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먼저 나서서 산책 나가자고 하는 날은 감동에 눈물이 날 뻔도 했죠. 그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살도 점점 빠져갔고 자주 운동을 하니 걸음걸이도 좀 나아졌고요. 무엇보다도 안색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조금 지나니 시커멓던 얼굴이 점점 옛날 빛을 찾더군요. 한 달 뒤 진료까지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운이 나서 더 열심히, 더 열성적으로 보살폈습니다. 고시원 사람들도 처음에는 제가 노숙자를 데리고 들어왔다며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방을 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먼저 인사도 하고 남편이랑 친해져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남편의 노력이 많았겠죠.
그런 사람이니까요. 항상 먼저 다가가고 살뜰하게 사람 챙기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거든요. 그 험한 시간을 보내고도 정말 한치도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 사람이라 제가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정말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잘 먹였고 운동도 시켰는데 과연 건강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 사람보다 제가 더 긴장을 한 탓에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난 당신이랑 다시 이렇게 만난 것만 해도 더 원할 게 없어. 두 눈이 다 멀면 어때? 당신이 내 옆에 있는데. 허허 웃는 남편한테 실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린 하지도 말라고 타박했어요. 이제라도 좋은 것 보고 좋은 세상 보면서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그러다가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그런 기적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의사도 놀라더군요.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검사 결과 남편의 혈당은 정상치로 돌아왔고 그 덕분에 눈 상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반대쪽 눈으로 주로 보다 보니 스스로 체감은 못했겠지만 검사를 해보니 실명된 눈의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시야가 좁지만 그래도 물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정도면 주사나 약물 치료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그럼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유지만 잘 된다면 더 이상의 합병증은 걱정 안 해도 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또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 사람을 제게 돌려보내주셔서, 이제라도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다 날아가 버린 이 사람의 젊음을 되돌려 놓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좋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세상의 모든 신께 빌었어요. 절뚝거리는 걸음도 바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 손에 힘을 못 주던 그 사람이 몇 달 후에는 혼자 병뚜껑을 따고 계란 후라이를 굽고 저 몰래 막노동을 나가 번 돈으로 저를 위해 꽃다발을 사오더군요. 이제 막노동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다 또 당신 잘못되면 어떡해. 그럼 나 진짜 못 버텨. 제발 내 옆에만 있어. 어? 제 말에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알았다고, 이젠 안 하겠다고, 그냥 젊었을 때 못 사준 꽃 한 다발이 마음에 걸려서 그랬다고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흰 제2의 신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살다 보니 굳이 고시원밖에 집을 얻을 필요가 없어 저도 고시원에서 지냈었는데 남편이랑 다시 합치고 나니 고시원에서 계속 지낼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집도 꾸미고 매일매일 뭐 해 먹을까 고민하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건강이 점점 더 좋아져서 이제는 고시원 운영을 남편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 건강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여보, 오늘은 칼퇴근할 거지? 아, 오늘 102호 아가씨가 짐 뺀다고 해서 그거 좀 도와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늦어? 친구들 불러다가 빼라고 하면 안 돼? 에이, 또 어떻게 그러나. 그리고 잘 지내라고 인사도 해줘야지. 짐 빼는 거 도와주고 배웅하고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녁 먹고 오늘은 영화도 한 편 보자. 치, 알겠어. 그럼 최대한 빨리 와. 젊은 신혼부부들이 보면 다 늙어서 저게 무슨 주책이냐고 흉볼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처음 만나 함께했던 20대, 30대 초반의 그때처럼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병원에 갈 때마다 희망적인 얘기, 좋은 얘기만 들으니 저도 남편도 더 신나고 기운이 나서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가끔씩은 일탈도 해가면서 말이죠. 얼마 전엔 정식으로 식도 다시 올렸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긴 조금 부끄럽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조촐하게 지인들 모아 파티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 사람은 까만 턱시도를 입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니 젊은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름이 몇 개 더 생긴 것 말고는 여전히 남편은 제게 멋있었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저의 남편이었어요. 둘이 팔짱 끼고 식장으로 들어갈 땐 주책맞게 눈물도 나서 친구들이 장난스레 흉을 보기도 했네요. 야야, 다 늙어서 뭔 눈물이여? 헌신부가 울보네, 울보야. 덕분에 분위기는 하하호호 즐거웠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샴페인이 튀어도 그 사람의 멋들어진 턱시도에 케이크를 흘려도 다 좋았어요. 그저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이제는 정말 헤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의 마음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아픈 이별은 더 이상 없을 거니까. 남은 삶이 길진 않겠지만 어쩌면 떨어져 있던 시간보다 함께할 시간이 더 짧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얼마 전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이도 많고 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소중한 새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와 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애기냐고, 애기가 불쌍하다고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저를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남들은 손주 볼 나이라지만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져서 행복합니다. 잘 낳아서 예쁘게 키워보려고 해요. 어쩌면 정말로 아이가 학교 갈 때쯤엔 저희를 창피할 수도 있고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벅차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아이를 가졌다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사는 모든 순간들이 가슴 벅차게 느껴질 겁니다. 매 순간이 행복한 지금처럼 말이죠. 제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에요. 제 남편이 제 곁에 오래 있어주는 거,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빠가 되어주는 거, 조금씩 건강도 회복해가고 걸음걸이도 좋아지는 남편을 보며 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상처받고 2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다시 남편이 그 문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당장 숨이 멎는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신이 있다면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 행복을 하루만 더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곁에서 엄마 노릇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나게 된 남편과 조금만 더 함께하게 해달라고요. 내가 아파도 좋으니 우리 남편만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조금씩 제 얼굴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제는 한 걸음 뒤에서 오늘은 두 걸음 뒤에서도 제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1미터 밖에서도 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 순간이 온다면 정말 당장 하늘나라로 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내가 어두컴컴한 터널 안에 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끝이 없을 거라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걸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볕들 날이 정말 옵니다. 살아보니 그래요. 남편을 다시 만나고 기적처럼 남편의 시력이 회복되고 아이까지 갖게 된 제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저처럼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